여러분, 살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이나 칼에 맞은 상처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가는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매일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 나를 걱정한다며 손을 잡아주던 사람, 그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준 상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남이 나에게 한 것만 보다 보면 평생 억울한 채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만 55세에서 75세 사이 어르신 2,3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건강 문제라고 답한 분이 32%, 경제적 걱정이라고 하신 분이 19%, 그런데 가장 많은 분이 꼽은 것은 바로 사람 관계였습니다. 정확히 41%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을 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를 안쪽으로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야 바뀝니다. 따뜻한 말만 들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1살 신명숙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25년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워낙 몸을 쓰는 일이라 갱년기가 오면서 여러모로 힘드셨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이 선생님께 5년 넘게 가깝게 지낸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원에서 일하던 분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쉬는 시간마다 커피 한 잔씩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학원 원장이 명숙 선생님에게 주임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교사 경력도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아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퍼지자마자 그 동료분이 복도에서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숙 씨 주임이 된다고 들었는데 기쁘긴 한데 솔직히 좀 걱정이 돼서요. 주임 되면 책임도 커지잖아요. 그 나이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갱년기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건강이 먼저잖아요. 진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명숙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걱정해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내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집에 돌아와서 곱씹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동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장갑 낀 주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먹이 날아오는 건 맞는데 겉에 솜 장갑이 끼워져 있으니까
뭔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 불분명함 속에서 혼자 상처를 사귀게 됩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은 적 없으신가요? 몸무게가 조금 늘었나요?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아들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네요. 요즘 젊은 애들이 문제가 있나요? 전부 걱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는 이런 수동 공격적 언어가 직접적인 언어 공격보다 회복하는데 평균 2.3배 더 오래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욕을 들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공격은 다릅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상대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가니까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걱정을 전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가장한 공격은 반드시 관객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혹은 단체 대화방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나는 걱정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의 약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걱정은 문제를 말하고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 줍니다. 그런데 공격을 가장한 걱정은 문제만 반복합니다. 그 나이에 갱년기가 심해질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돕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패턴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숙 선생님의 동료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주임이 된다고 하니까 자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느낌이 든 겁니다. 그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으로 상대를 살짝 눌러두는 것을 택한 거죠. 그 주임 자리가 자기한테 걸맞지 않는 거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사람들의 걱정 뒤에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낼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고마운데 그 부분은 내가 이미 생각해 두고 있어요. 간단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높은 담장이 아닙니다. 바닥에 조용히 그은 선 하나입니다. 상대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침착하게 한 발 물러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명숙 선생님은 그 뒤로 주임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반년이 지나자 자리가 잡혔습니다. 동료분은 여전히 가끔 걱정이라는 이름의 말들을 건네지만 이제 선생님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불안을 나한테 쏟고 있구나. 내가 반응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소가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살 윤정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남편 간병을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뇌경색 이후 몸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이제 대부분의 일을 아내가 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청문화센터에 나가 요가 수업을 듣는 것이 선생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거기서 현숙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선생님보다 3살 아래였고 첫인상이 조용하고 얌전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현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잠깐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집을 나갔다는 것, 딸이 멀리 살아서 연락이 뜸하다는 것, 생활비가 부족해서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어 먹는다는 것. 현숙 씨는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자꾸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됐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 멸치볶음 한 그릇, 병원 갈 때 택시비. 그때마다 현숙 씨는 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희 선생님 남편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걱정스러운 수치가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현숙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도 오늘 너무 힘드네. 병원에 같이 좀 가줄 수 있어요? 현숙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언니,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걷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는 딸도 자주 연락 안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선생님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도움을 부탁했는데 돌아온 것은 내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생님 마음속에서 미안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더 힘든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나.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핵심입니다. 진짜로 힘든 사람은 상대가 도움을 청하면 같이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든 힘을 냅니다. 하지만 감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더 힘들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계속 도와주거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 연구에서 이런 유형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쪽이 지속적으로 감정적 부채를 느끼는 관계에서 도움 제공자의 건강 지표가 평균 2년 안에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즉시 더 힘든 이야기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끊으려 할 때 죄책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두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걱정한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은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해 주는가? 아니면 죄책감을 주는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내 마음이 따뜻한가? 아니면 텅 빈 느낌인가? 2가지 이상이 불편하다면 한 발짝 물러서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의 노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 선생님은 그 후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만들어 가던 것을 줄이고 전화도 조금씩 간격을 뒀습니다. 현숙 씨는 처음에는 서운해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선생님은 그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남편 간병에 쏟으셨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남편 곁에 더 충실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퍼주던 것을 멈추는 것도 때로는 용기입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시죠. 지금까지 두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걱정이라는 옷을 입은 공격과 눈물을 무기로 쓰는 관계.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72살 오복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마을에서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네 일에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경조사는 물론이고 이웃이 아프면 밥도 해다 주고 농번기에는 서로 품앗이도 하셨죠. 지금도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복순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에게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 회복 기간이 2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마을 일에서 빠지게 됐죠. 수술 직후 일주일 정도는 방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2달 후 퇴원하고 다시 마을로 나갔을 때 사람들은 반가워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마을 어르신의 총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마을인데 내가 잠깐 아팠다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가까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기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무엇이 좋다는 것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행운이 떠난 뒤를 보라. 바닷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밀물 때는 바닷물이 모래사장을 덮고 있어서 밑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썰물이 되면 비로소 보입니다. 돌멩이인지 조개인지 유리 조각인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능력 있고 도움이 될 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줄 것이 없을 때가 썰물입니다. 그때 모래 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복순 선생님이 그 경험에서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다. 총무 자리를 뺏겼다는 것에 얼마간 속이 상하셨지만 동시에 이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2달 동안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부를 물어온 사람이 3명 있었다. 이름을 세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구나. 떠난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남은 사람의 이름을 세십시오.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공격, 눈물이라는 이름의 조종, 이익이 없으면 사라지는 관계. 이 3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도 저런 사람 알아 하고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살 박정혜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마지막 10년은 교장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죠. 후배 교사들도 따르고 학부모들도 신뢰했습니다. 선생님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40 가까이 돼서 진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되겠냐?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거기는 왜 가요? 지금 있는 데가 낫지라고 하셨습니다. 손자 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 애들은 너무 풀어놓는다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음에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 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속이 상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소 말이 적던 며느리가 긴 글을 보내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결심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어머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어머님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 말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도 어머님한테는 틀린 것 같다고 합니다. 40이 넘었는데 어머님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금 남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무서워한다고 내 아들이 나를. 그날 밤 선생님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이렇게 웃는 것을 본 게 언제였나? 적어도 내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지은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편하시다면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지적 사각지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는 아주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실수는 잘 보지 못합니다. 특히 내 의도가 선하다고 믿을 때 이 사각지대가 더 넓어집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요리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일 간을 맞추다 보면 내 혀가 짠맛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짜다고 합니다. 내 혀가 이미 길들여져서 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말해왔으니 이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아주 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치료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에서 조언이나 충고로 전달된 말의 73%를 자녀는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10마디 중 7마디를 걱정으로 하는데 자녀 귀에는 10마디 중 7마디가 네가 틀렸다로 들린다는 겁니다. 정혜 선생님은 그 뒤로 아들에게 전화할 때 달라졌습니다. 카페 잘 돼요 하는 질문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로페 그대로 그 달 때 아직 어렵습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키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용건 없이 엄마 뭐 하고 계세요? 하는 그 짧은 전화가 선생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칼을 밖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은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아야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치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곳을 찾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아픈 곳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한미경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에게는 35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만난 사이였죠. 아이들 키우면서 반찬도 나눠 먹고 남편 흉도 보고 명절이면 함께 전도 붙였습니다. 선생님에게 그 친구는 언니이자 동생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6년 전 그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35년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중 상당 부분을 건넸습니다. 친구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번호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조금이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6년이 된 지금도 돈도 소식도 없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얼굴, 꼭 갚겠다던 목소리, 바뀌어 있던 전화번호, 이 세 가지가 슬라이드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베개를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번갈아가며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 일 좀 잊어버려. 선생님은 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잊으면 그게 사람이야. 말이 쉽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전단지를 보셨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등록하셨습니다. 첫 수업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연습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보십시오. 이 편지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쓰고 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장을 채웠습니다. 글씨가 삐뚤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도 지쳤다. 이제 그만 놓겠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옥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작은 냄비를 가져가서 편지를 놓고 불을 켰습니다. 종이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서리부터 갈색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글씨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용서한 건 나 자신이에요. 사람을 잘못 본 나, 돈을 빌려준 나, 바보 같았던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잠이 오더라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6년 동안 매일 밤 그 친구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는 것은 6년 동안 그 친구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는 아마 편히 자고 있었을 겁니다. 잠을 못 잔 것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깨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쓰십시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쓰십시오. 예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다 쓰시면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으시든 태우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떠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일은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하십시오. 10번쯤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픈 곳을 찾고 그것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치유된 그 자리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살 정태영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과장까지 하신 분이라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고 살았습니다. 한 달에 경조사만 서너 건, 모임도 끊이지 않았죠.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남아서 여기저기 연락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작은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크지 않았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확 줄이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뭘까? 일은 이미 은퇴했고 빚도 없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는 것, 속으로는 지치는데 겉으로 웃어야 하는 것,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 경조사에 봉투를 내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퇴원한 뒤 선생님은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40일 동안 자기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기, 전화도 문자도 먼저 하지 않겠다. 누가 연락해 오면 받겠지만 내 쪽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 3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아끼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났습니다. 전화기가 조용했습니다. 둘째 주에 2통 왔습니다. 하나는 보험 관련, 하나는 조합 회비 안내였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면서 선생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나? 40일이 끝났을 때 먼저 연락해온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산책은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내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전화가 이렇게 따뜻했던가. 두 번째는 대학교 때 룸메이트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야, 밥은 먹고 다니나? 그 짧은 문자가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세 번째는 50년 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명절 때 차례를 지내고 난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지? 아이고 반갑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김 씨였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면서 경비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사흘 연속 아침 운동에 나오지 않자 김 씨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사흘째 안 나오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괜찮으십니까?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7, 8년 동안 매일 아침 고개 한번 끄덕인 것이 전부인 사이인데 사흘 안 보인다고 찾아온 겁니다. 수백 명이 못한 것을 경비원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뜻밖의 곳에서 옵니다.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을 챙기느라 정작 내 옆에 있는 네 사람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 수백 명에게 쓴 시간 중 10분의 1만 이 네 사람에게 썼어도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뒤로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대학 룸메이트에게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전화를 합니다. 김 씨에게 가끔 캔커피를 사다 주고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저녁마다 아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걸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걷고 싶어서 걷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버튼 하나를 누르시면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밤에 혼자 앉아서 비슷한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몸 관리 잘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관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몸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마음은 어디에 가야 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년정신의학 연구팀의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3 이상 어르신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혼자인 느낌이 들 때가 가장 힘들다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다 와서 시끌벅적한 명절에도 뭔가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이야기는 나누고 있는데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이 느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기대하면 계속 실망합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 모든 마음을 다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 힘듭니다. 얕지만 따뜻한 것도 있고 깊고 진한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일기를 써보시겠습니까? 매일 쓸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마음이 무거운 날 한 번만이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일기는 언제나 내 편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읽어줍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분들이 모이는 모임 혹은 비슷한 상황을 겪어온 분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세대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안으로 사귀고 웃으면서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도 됩니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버팁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한번 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걱정, 아쉬움, 외로움, 억울함, 그리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름을 모르는 적보다 이름을 아는 적이 더 대처하기 쉽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살 서영순 선생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약사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약사이다 보니 수면제가 무서워서 그냥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불면증이 길어지면서 낮에도 멍하고 기억이 가끔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잘 지내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선생님은 한참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국을 닫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안 정리됐어요. 내 두 손으로 만든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닫아야 했고 그게 아직도 걸리나 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이 잠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잘 됐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할 것 같아서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 뒤로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친구와 몇 시간 동안 약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쉬웠던 것, 힘들었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 다 쏟아냈습니다. 그 친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부터 선생님이 조금씩 잘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꺼내놓으니까 마음에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것이 있다면 꺼내보십시오.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라는 말을 가장 잘 아는 세대 아닙니까? 사계절 테스트라는 것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4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봄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는가? 여름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이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는가? 가을입니다. 내가 슬프거나 외로울 때 이 사람은 안부를 물어주었는가? 겨울입니다. 내가 진짜로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은 곁에 남아 있었는가? 내 계절을 다 통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사철나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봐도 푸른 나무.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입니다. 2명이면 큰 부자이고 3명이면 이 세상 누구보다 복받으신 분입니다. 연구자들은 우리 뇌가 진짜로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있어도 밤 11시에 전화해서 나 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서너 명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진실입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서너 명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겨울이 오면 약한 모종은 정리해야 합니다. 쉰 잎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뿌리가 양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래야 살아남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것을 더 소중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73살 장기영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농사와 장사를 번갈아 하시면서 7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막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 나이가 56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처음으로 혼자 앉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 집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먹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는 오지만 그 사이사이가 너무 길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아이들 키울 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생각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오래 머릿속에 있으면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3년 이상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중 58%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어르신들의 자녀에게 따로 물어보면 92%가 부모님이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생각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습니다. 장기영 선생님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과 후 텃밭 수업에 강사를 구한다는 거였습니다. 반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 텃밭을 모르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거듭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나가셨습니다. 첫날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씨앗을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방울토마토가 된단다. 아이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선생님은 그 눈빛을 보시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구나. 내가 살면서 쌓아온 것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쌓인 것들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쓸모가 있습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아는 사람, 나무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 사람을 달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이 책에는 없습니다.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겁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세대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을 몸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강인한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약해지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봐 폐를 끼칠까봐 혼자 끙끙 앓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효라는 가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61살 임경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자녀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큰아들은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위장 질환이 심해지면서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이 줄면서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약값이 빠듯해도 혼자 견디셨습니다. 반찬을 줄이면서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예고 없이 들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않고 장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짐이 될까 봐서. 아들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짐이라고 느끼는 것이 나한테는 더 힘들어요. 우리가 걱정되는 건 엄마가 힘든 것이지 엄마가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효는 양방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큼 자녀도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자녀도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것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임경자 선생님은 그 뒤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약값이 부담될 때는 말씀하시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연락을 하십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 들른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잠깐 우리 주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뭔가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분,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가벼워지는 분, 연락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가운 분,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까? 같이 있으면 지치는 분,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왠지 처지는 분, 연락이 오면 솔직히 받기가 무거운 분, 이런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매일 보던 것을 주 2, 3회로, 주 2, 3회 보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조금씩 간격을 늘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2살 황정임 선생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주부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뒤 혼자 지내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선생님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한 층 아래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가끔 반찬도 나누고 병원 갈 때 차도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이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 선생님, 아들이 요즘 잘 안 온다더라. 황 선생님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더라.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황 선생님은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이웃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황 선생님, 아들이 요즘 바쁜가 봐요. 한층 아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나눈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이웃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악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은 분도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대화 상대가 줄어드는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건강에 좋은 음식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가족 이야기, 내 건강에 자세한 내용, 내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황 선생님은 그 뒤로 한층 아래 이웃과 관계를 아예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이야기의 범위를 조정하셨습니다. 관계가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나눌 것을 딱 정해두니까 신경 쓸 일이 줄어든 겁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끊는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종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이야기도 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도 했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관계를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떤 관계에서 물러설 것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에서 선택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 옆집 이웃, 아이들, 학부모, 이런 관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이가 가진 특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선택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셨으면 오늘 이 주에 그것에 조금 더 시간을 써보시겠습니까?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가보고 싶었던 곳에 짧은 산책,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만듭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명숙 선생님 이야기에서 걱정이라는 옷을 입은 공격을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은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올리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윤정희 선생님 이야기에서 눈물을 무기로 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항상 자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도움을 주리려 하면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퍼주는 것을 멈추는 것도 때로는 용기입니다. 내 에너지를 먼저 챙겨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복순 선생님 이야기에서는 이익이 사라지면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병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이 배운 것은 떠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남은 사람의 이름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혜 선생님 이야기에서는
카메라를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에게는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있었다는 것. 충고를 한마디 줄이고 질문을 한마디 늘렸더니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내가 남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한미경 선생님 이야기에서는 오랜 분노를 조용히 내려놓는 용서를 만났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의 짐을 내려놓아야 내 어깨가 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태영 선생님 이야기에서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흘 안 보인다고 찾아온 경비원 한 분이 수백 명이 못한 것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지 알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서 한 발짝 물러설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를 아는 것은 밝음이다. 제가 이 말의 한마디를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잘못 본 적도 있고 너무 많이 퍼준 적도 있고 상처받고도 웃어넘긴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그 사람의 얼굴 대신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평소보다 잠이 조금 더 편안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관계가 이미 틀어졌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나? 포항에 사시는 64살 권순애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으신 뒤 한동안 몸이 많이 힘드셨는데 그 시기에 딸과 관계가 소원해지셨습니다. 딸이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실 선생님과 딸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 상대를 선택했을 때 선생님이 강하게 반대하셨던 겁니다. 결혼은 했지만 그 이후로 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몇 년 동안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 혼자 앉아서 꽃다발을 만들고 계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야, 잘 지내니? 딸이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꽃집은 어때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게 전부였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됐어요.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숙 선생님은 걱정을 가장한 말을 알아채셨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은 퍼주는 것을 멈추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오복순 선생님은 남은 사람의 이름을 세셨습니다. 박정혜 선생님은 충고 대신 질문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미경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깊이 있는 관계 세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장기영 선생님은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셨습니다. 임경자 선생님은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관계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황정임 선생님은 경계선이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말로 꺼내야 마음에서 내려간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권순애 선생님은 먼저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이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선택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남은 시간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밤에 비슷한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마음에 남는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날들은 부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건강하세요.